오늘 1타 뉴스 첫 번째 현안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젠 철강 최대 수출처인 우리 EU마저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라고 나서면서 우리 철강 업계 정말 이대로 가다간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철강은 우리나라 수출의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자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핵심 뼈대 산업입니다. 하지만 요즘 좀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에 우리 철강 산업이 수익을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수익성 악화, 즉 양으로는 버티지만 질적으로 손해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국에 이어서 EU까지 철강 관세 50%를 예고하면서 정말 우리 철강 업계 흔들리고 있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우리 산업 전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산업 안보 위기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좀 위협 상황이라고 사실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고 그리고 특히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를 이렇게 50%로 올렸을 경우에도 굉장히 큰 타격인데 철강을 단지 철강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건 자동차 등 굉장히 많은 곳에 부품 소재로도 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럽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3국들에서 유럽으로 지금 이렇게 수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EU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자국의 이런 철강 산업들을 또 보호해야 되고 또 같이 관세를 또 올리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EU 같은 경우가 일개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수출 지역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EU가 가장 많은 철강 수출국이 됩니다. 그리고 EU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수입국 중에서 규모가 3위에 이르거든요. 근데 지금 EU까지도 이렇게 철강 관세를 올린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위협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지금 외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외교 능력이 진짜로 너무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 능력이 없고 외교마저도 지금 자국의 여론 지지로 갈등을 부추겨서 지금 여론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지금 국익이나 국민의 생활에는 너무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변화의 추세에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위기를 넘어 위협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정부에서는 지금도 수출 양이 늘었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양으로 버티고 있을 뿐 이 철강 업계의 수익성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산업 구조 붕괴의 신호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철강은 지금 중국의 덤핑 공세에 우리 시장을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고품질 제품을 갖고 해외를 많이 뚫어왔습니다. 지금 철강을 갖고 우리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의 철강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도 많이 뚫었고 미주 시장도 많이 뚫었는데 그 선진국 시장이 지금 쿼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쿼터 없앤 자리에다가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장면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또 우리 국내 내수 시장까지 잠식을 해버리니까 우리 철강업계는 내수도 무너지고 수출도 무너지는 동반 추락의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철강이 무너지면 우리 자동차 같은 우리 철강을 갖고 차를 만드는 전방 산업이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국회에서 철강 지원 특별법 같은 K스틸법 뭐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수출 기업들의 빈사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또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 세력이 경제에 의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하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하면 결국에 이 집권 세력도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총선이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뭐 먹고 살 게 없는데 내란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도 하루 종일 뭐 뉴스를 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내란 척결을 안 했다고 뭐 추석 때 꾸중을 많이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느 국민이 아직도 그러한 고루한 얘기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때 만났던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해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내란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을 보면 그래서 20대 남성들이나 30대 남성들이 지금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지지율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우리 기업들의 통곡과 호소 그리고 하소연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지금 경제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도 못 팔고 우리 내수 시장도 중국에 내준다면 우리는 그냥 공멸할 뿐입니다. 경제가 돈을 못 벌어들이는데 어떻게 정치가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집권 세력은 너무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 이런 호소를 좀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K스틸법 철강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금융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이게 여야 갈등으로 국회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금 이런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오만 거 다 올렸잖아요.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못 올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뭐 배임죄를 없애는 것까지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야의 갈등 때문에 입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민주당이 안 올리고 있는 거죠. 민생에 관심 없는 거죠. 오로지 지금 이재명 방탄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독재를 강화하기 시키기 위한 법이 제일 중점 법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민생 관련 경제 관련 법안들을 그만큼 등해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먼저 할 겁니까? 여당이 할 겁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여당이 과연 민생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야당이 민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했던 여야정 협의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경제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의 지금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첫 번째는 지금 중국과 세계 패권 전쟁 중이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군사력이나 지금 경제 부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하는 방안들로 지금 이런 정책들을 트럼프가 내고 있는 것인데 이걸 또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지금 자국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근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관세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도 가져와요. 이게 지금 부품 가격들 같은 경우가 높아지면서 이게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진다던가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리고 동맹국 간의 갈등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교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이러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경제 상황들의 위협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평양 도서국가라든지 그리고 유럽, 중남미 등까지도 지금 이러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왔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커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국가에서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가 수출 시장의 다변화, 다각화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 핵심 소재 자립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된다. 이 자립력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투자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니까 15만 원 나눠줘서 표나 받아야지.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희망의 빛을 계속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있다면 15만 원씩 주면 13조, 14조 아닙니까? 이러한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자립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이루어져야지 맞는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동맹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전략적인 협력들을 빠르게 이뤄야 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 바뀌자마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세 바로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동맹국 간에 지금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미국의 스탠스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 판단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단순 제조 중심에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은 R&D나 서비스 콘텐츠 수출형 산업으로의 지금 체질 개선을 계속해서 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리스크들을 짚어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장의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10년 후 대한민국, 20년 후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수 정권과 이 좌파 정권의 차이를 다시 한 번만 짧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보수 정권은 이게 당장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지금 좌파 정권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뿌리고 당장에 이거 매표에 가까운 거거든요. 어떻게 하지 당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릴지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당장의 인기에 급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거시적인 발전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좀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번 유럽의 철강 관세 인상을 한 것도 사실상 이제 트럼프 트리거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발 관세 인상이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면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관세를 무기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갔고 당시 우리가 일제강점기였는데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견디지 못했던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일으켜버렸죠. 그게 바로 대공황의 여파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경제라는 것이 요즘은 이렇게 관세를 무기화해버리면 이게 결국은 신흥안보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보 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닥치는 그러한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지금 나라 밖에서 이 관세 태풍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킬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집권 세력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집권 세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로 3대 특검 해가지고 뭐 누구 잡아들이는 일만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밖에서 태풍이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상대 정파를 죽이려는 그러한 행동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밖에서 외풍을 막아야지 외풍도 못 막는데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러한 내란 타령만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밖에 파도를 막지는 못하는 거죠. 결국 방파제를 우리가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도 될똥말똥인데 서로 물고 뜯는 그것을 집권 세력이 주도해서 물고 뜯는 일을 서로 핥히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막아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집권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대통령 임기 초반에 허니문 기간인데도 대통령 집권 초반인데도 저렇게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지금 집권 세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입법,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뭐 매일 대법원장 불러라, 뭐 해라 그런 소모적인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의 해결을 하는 집권 세력입니까? 문제를 더 키우는 집권 세력이죠. 저는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이 파도를 막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올린 이 경제의 금자탑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 금자탑을 더 빛내지는 못할 망정 조상들이 쌓아올린 금탑을 갖다가 계속 허물어뜨리면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그 산업화의 공로를 결국 더 키우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간다면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일 만큼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간곡히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가 싸울 건 싸우더라도 그래도 경제에서만큼은 협의체 구성해서 좀 관세 태풍도 좀 막고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집권 세력이 그러한 책임감이 있다면 경제에만큼은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촉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초방위적 그런 태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환경인데도 수출 중심 국가인 대만은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요, 한국의 미국 수출 순위가 7위에서 10위로 떨어진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순위가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이렇게 한국만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이 미국에게 계속 찍혀 있다라고 봐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그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 미국 트럼프가 이 축하를 전함과 동시에 지금 관세부터 조정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것은 트럼프의 기조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관세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방과 우방이 아닌 국가를 굉장히 나누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 나올 때마다 했던 말인데 진짜 이 협상의 중요한 쟁점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미국의 최우방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이것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절대 우방국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외교의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거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어떠한 판단이 지금 자국민의 이익과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결정할지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현실적 외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공정무역이나 친환경 통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호만 있고 실제 대책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 그 경제가 지금 관세 태풍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면 친시장 정책, 친기업 정책을 펼쳐도 경제가 살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안타깝게도 규제 정책을 또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환경부에다가 에너지 정책 이런 거 넘겨서 또 뭐 탈원전 이런 식의 시그널을 주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포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 뭐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또 탈원전 하면 전기요금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값싼 전기를 만들어야지 왜 값비싼 전기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산업 경쟁력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이 규제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부터 5년간 간다면 우리 기업들이 채산성을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밖에 팔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세에다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까지 하락된다면 정말 우리 경제는 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만이 뭐 우리보다 자꾸 앞서간다고 얘기하는데 대만은요 지금 규제를 자꾸 풉니다. 대만이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뭐 상속세 최고세율도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세제 경감을 해주고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예전엔 대만이 뭐 중소기업의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대기업도 막 키워줍니다. 규제를 풀어서 대기업 해라. 대기업 하면 우리가 좀 더 세제 지원하고 재정 지원하고 열심히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게.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기업 규모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의 TSMC가 전 세계를 통해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대만에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기업 혼자서 뛰기에는 기업 경쟁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중국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도와주니까 경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도와주지 않고 기업 혼자 뛰어서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정부는 기업의 뒷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주 4.5일제를 뭐 하면 어떻냐, 뭐 노란봉투법을 하고 상법 개정을 하고 이래서 기업들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기업들을 북돋워 줘도 될똥말똥인데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대만 기업들보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지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못 살게 구는 것만 안 해도 그리고 다른 나라 대만 같은 기업들은 자꾸 기업들을 북돋워 주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기업들의 뒷다리를 잡을까? 이번 국감에서도 기업들 자꾸 왜 증언대에 세웁니까? 기업들이 바빠서 지금 밖에 나가서 바이어 만나야 될 시간에 국감이 왜 기업들이 필요합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실망스럽다. 전 이런 행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 제발 기업들 좀 풀어놔라. 풀어놓으면 우리 경제 스스로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강합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러한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짧은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넘어서 3년, 5년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해소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10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 장기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면한 문제 해결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적인 솔루션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짧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넓히고 그리고 기술은 높이고 그리고 동맹으로 버틴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을 넓힌다라고 한 것은 아까 수출에 대한 다각화인데 시장 다각화인데 이거 지금 당장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을 높이는 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역시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하나뿐이 없죠. 동맹으로 버틴다여야 됩니다. 그럼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위협은 동맹으로 버텨야 되는 것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장을 넓히고 그리고 기술을 높여야 되는 것이다. 그럼 답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리스크 해지를 하는 리스크에서 돌파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동맹을 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건 대한민국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외환 보유고와도 지금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진짜로 여기 외환 보유고마저도 위협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제2의 IMF 오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그땐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장동혁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는데 이거 여당이 먼저 제시했어야 될 것, 이재명이 먼저 제시해야 될 것을 야당 대표가 먼저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거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세울 것이 아니라 당당히 빠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걸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여당에서 주요 보직들 중에서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야당을 통해서라도 야당에 미국과 소통이 가능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을 앞세워서라도 지금 이러한 간세 부분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의 운명, 우리나라 존폐의 운명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정 모두 합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